숨겨진 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의 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숙종 시절의 일입니다. 한양 북촌 어느 양반가에 춘월이라는 여인이 살았지요. 25의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시부모를 모시며 살아가던 춘월은 낮에는 바느질로 생계를 잇고 밤이면 촛불 아래 책을 읽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 시절 여인으로서는 드물게 한문을 읽고 쓸 줄 알았던 춘월은 남편 생전 함께 읽던 책들을 홀로 펼치며 긴 밤을 달래곤 했지요. 춘월의 집안은 원래 유서 깊은 양반가였지만 대대로 청렴한 선비들만 배출하는 바람에 재산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남편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춘월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시부모를 홀로 봉양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지요. 춘월의 시아버지는 평생 글만 읽으시던 청백리 선비였습니다. 벼슬에 나가지 않고 향리에서 후학을 가르치며 지내셨는데 워낙 강직한 성품이라 권세 있는 이들과는 어울리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집안은 가난했지만 명예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춘월이 시집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고 춘월은 홀로 남은 시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아침 문안을 드리고 새끼 식사를 손수 준비하며 밤이 깊도록 바느질을 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지요.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효성에 늘 눈시울을 붉히시곤 했습니다. 내 아들이 일찍 떠나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미안하다, 춘월아. 아니옵니다, 아버님. 이것이 며느리의 도리이고 저의 운명이옵니다. 봄이 되어 매화가 피어날 무렵 춘월의 시아버지께서 중병이 드셨습니다. 평소 건강하시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한기가 들더니 자리에 눕게 되신 것이지요. 춘월은 밤낮으로 간호했지만 병세는 차도가 없었습니다. 의원을 불러 진맥을 받아보니 귀한 약재를 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병은 인삼과 녹용을 넣은 보약을 지어 드셔야 차도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약재가 워낙 비싸니 의원의 말에 춘월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안에는 그런 약을 지을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춘월은 어머니께 물려받은 비녀와 가락지를 팔아 약값을 마련하려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지요. 양반가 며느리로서 밖에 나가 품을 팔 수도 없었고 친척들은 이미 다들 가난하여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습니다. 춘월은 더욱 열심히 바느질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손을 쉬지 않고 바늘을 움직였지요. 손가락이 부르트고 눈이 침침해져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아버님께서 나으실 때까지만 버텨주십시오. 제가 꼭 약값을 마련하겠습니다. 춘월은 밤마다 촛불 앞에서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아무리 바느질을 해도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은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였고 귀한 약재를 살 만큼의 돈을 모으려면 좋게 1년은 걸릴 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아시고 차라리 약을 쓰지 말라고 하셨지요. 춘월아,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천명을 다한 것 같구나. 내가 억지로 약을 지어 오지 않아도 된다. 아니옵니다, 아버님. 제가 꼭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밤이었습니다. 춘월이 촛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한밤중에 누가 찾아왔을까 싶어 문틈으로 내다보니 초라한 행색의 젊은 선비가 서 있었습니다. 평복 차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기품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지요. 춘월은 조심스럽게 문을 조금 열고 물었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선비는 공손히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과거를 보러 한양에 올라온 선비인데 길을 잃고 헤매다가 이댁에 불빛이 보여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룻밤만 머물게 해주시면 큰 은혜로 알겠습니다. 춘월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과부의 몸으로 낯선 남자를 들릴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요. 죄송하지만 이 집은 과부가 홀로 시아버지를 모시는 집입니다. 낯선 남자 어른을 들릴 수 없사오니 다른 곳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춘월의 말에 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군요. 제가 무례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발길을 돌리지 않고 다시 한번 간곡히 청했지요. 부인의 사정을 잘 알겠습니다만 이 밤에 갈 곳이 없어 이렇게 청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채 한켠에만 있겠습니다. 결코 안채 쪽으로는 발을 들이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무도 없는 집에서 과부가 혼자 사신다니 혹여 도적이라도 들면 어찌하시렵니까? 제가 이 밤만이라도 사랑채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선비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요즘 한양에는 도적들이 기승을 부려 혼자 사는 집은 특히 위험했던 것이지요. 춘월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선비의 눈빛은 맑고 정직해 보였고 말투도 정중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추운 봄밤에 갈 곳 없는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도 인정상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춘월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채에만 계신다는 약속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안채 쪽으로는 절대 오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인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춘월은 선비를 사랑채로 안내했습니다. 오래 쓰지 않아 먼지가 쌓여있던 사랑채를 급히 쓸고 닦았지요. 변변치 못한 곳이지만 하룻밤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불과 요는 여기 있으니 펴서 주무시고 곧 저녁상을 가져오겠습니다. 춘월은 안채로 돌아가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팥죽한 그릇과 나물 몇 가지, 그리고 된장국이 전부였지만 깨끗이 담아 사랑채로 가져갔지요. 선비는 상을 받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대접해 주시니 황송할 따름입니다. 과부의 집에 신세를 지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만 부인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초라한 음식이지만 따뜻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춘월이 물러나려 하자 선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 밤늦게까지 불이 환하게 켜져 있길래 문을 두드렸는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것은 아닌지요? 춘월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병환이 드셔서 약값을 마련하려고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효성이 지극하신 분이십니다. 선비의 눈빛의 존경에 빛이 어렸습니다. 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인께서는 어린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시부모를 봉양하신다니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효성과 절개를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춘월은 당연한 도리를 할 뿐입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으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겸손히 대답했지요. 선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비록 가난한 선비지만 내일 아침 떠나기 전에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춘월은 손을 저으며 괜찮습니다. 낯선 분을 하룻밤 재워 드리는 것은 인간의 도리이지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선비님께서 편히 주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선비는 춘월의 고결한 인품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했습니다. 그날 밤 춘월은 안채로 돌아가 시아버지께 문안을 드렸습니다. 아버님, 주무시기 전에 약을 드셔야 합니다. 시아버지는 기침을 하시며 춘월아, 밖에 누가 온 것 같은데 무슨 일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춘월은 길을 잃은 선비가 하룻밤 재워달라고 해서 사랑채에 머물게 했습니다. 걱정 마시고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시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춘월아, 내가 과부의 몸으로 낯선 남자를 들였다니. 혹시라도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아버님, 괜찮습니다. 선비는 사랑채에만 있고 저는 안채에 있으니 아무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추운 밤에 갈 곳 없는 사람을 돌려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춘월의 말에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내 마음씨는 참 곱구나.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이 무섭단다. 조심해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춘월은 안채에서 밤늦도록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촛불이 깜빡이는 어두운 방 안에서 바늘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아 술을 놓았지요. 시아버지의 병환을 생각하니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사랑채의 선비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춘월이 가져다준 저녁상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이 집의 사정과 춘월의 효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지요. 선비는 창문 틈으로 안채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어두운 밤에도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춘월의 효성과 절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런 귀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밤은 깊어갔고 안채와 사랑채의 불빛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선비가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춘월은 일찍 일어나 간단한 아침상을 차려 사랑채로 가져갔지요. 밤새 편히 주무셨는지요? 변변치 못하지만 아침 진지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선비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아침을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떠나려 할 때 선비는 품속에서 작은 보자기 하나를 꺼내 춘월에게 건넸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변변치 않지만 이것으로 시아버님의 약값을 보태시기 바랍니다.
춘월이 보자기를 열어보니 은자가 꽤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춘월은 깜짝 놀라 이런 큰 돈을 어찌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룻밤 재워드린 것뿐인데 이것은 너무 과분합니다라며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인의 효성과 인정에 감동했습니다. 이것은 제 작은 마음이니 꼭 받아주십시오. 춘월이 계속 사양하자 선비는 제가 이번에 과거에 급제하면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때까지 이것으로 시아버님을 잘 봉양해 주십시오. 부디 거절하지 마십시오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춘월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서 그렇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언젠가 꼭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선비님, 성함이라도 여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지요. 하지만 선비는 미소를 지으며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만 말하고는 떠나갔습니다. 춘월은 대문 앞에서 선비가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선비님, 부디 과거에 급제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선비는 뒤돌아보지 않고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춘월은 선비가 준 돈으로 곧바로 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인상과 녹용을 구입하고 귀한 약재들을 넣어 보약을 지었지요. 의원은 이제 이 약을 잘 드시면 차도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춘월은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시아버지께 약을 다려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춘월아, 이 귀한 약을 어디서 구했느냐? 라고 물으셨고 춘월은 어젯밤 사랑채에 머물렀던 선비께서 은자를 주고 가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지요. 시아버지는 놀라며 정말 귀한 인연을 만났구나. 그 선비는 분명 범상치 않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춘월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선비치고는 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고 행동거지에서 풍기는 기품도 예사롭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춘월은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아버지의 병을 고치는 것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춘월이 정성껏 다려드리는 보약을 드시고 차츰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기침도 먹고 얼굴에 혈색도 돌기 시작했지요. 춘월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버님,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다 내 덕분이다, 춘월아. 내가 밤낮으로 정성을 다해 간호해 주었기에 이렇게 나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선비의 은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춘월은 매일 아침 하늘을 향해 절을 올리며 그 선비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선비였지만 그의 은혜는 하늘과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춘월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날 밤 선비를 들은 일이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었지요. 과부가 한밤중에 남자를 집에 들였다는 것은 아무리 순수한 의도였다 해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좋지 않게 비칠 수 있었습니다.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쯤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날씨가 무더워지고 장마가 시작될 무렵 갑자기 관아의 포졸들이 춘월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춘월이라는 여인이 이 집에 사느냐? 춘월은 깜짝 놀라 대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춘월입니다만 무슨 일이십니까? 포졸들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과부의 몸으로 남자를 집에 들였다는 고발이 들어왔소. 지금 당장 함께 관아로 가시오. 춘월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문을? 라고 항변했지만 포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헛소문인지 아닌지는 관아에 가서 밝혀질 것이오. 어서 따라오시오. 시아버지가 황급히 나오셨습니다. 이것들아, 우리 며느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는 것이냐. 하지만 포졸들은 어르신은 물러나 계십시오. 이것은 법의 문제입니다라며 춘월을 끌고 가려 했습니다. 춘월은 시아버지를 안심시키며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으니 곧 돌아올 것입니다라고 말하고는 포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길을 가면서 춘월은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것일까? 그날 밤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웃에 사는 김 주사일 것이라고 말이지요. 김 주사는 부유한 상인으로 관아에도 연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춘월을 탐내며 첩으로 삼고 싶어 했지만 춘월이 단호히 거절했었지요. 나는 남편이 죽어도 절개를 지키며 살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무례한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춘월의 거절에 김 주사는 앙심을 품었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춘월의 집에 선비가 다녀간 것을 목격한 이웃 사람에게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빌미로 춘월을 모함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춘월은 한양 가명으로 끌려갔습니다. 가명의 사또는 김주사의 뇌물을 받은 탕관오리였습니다. 사또는 춘월을 보자마자 차갑게 물었습니다. 내가 춘월이라는 여자냐? 그렇습니다. 과부의 몸으로 밤에 남자를 집에 들였다는 것이 사실이냐? 춘월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길을 잃은 선비를 하룻밤 재워준 것일 뿐입니다. 저는 안채에 있었고 선비는 사랑채에 있었으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사또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하룻밤? 안채와 사랑채? 그것을 누가 믿겠느냐? 증거가 있느냐? 증인이라도 있느냐? 춘월은 제 시아버지께서 증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사또는 시아버지는 당연히 며느리 편을 들 것 아니냐. 그것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사또는 계속 추궁했습니다. 그 선비가 누구냐? 이름이 무엇이냐? 어디 사는 사람이냐? 춘월은 저도 모릅니다. 선비께서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지요. 사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남자를 밤에 집에 들였다? 그것이 말이 되느냐? 이것은 분명 간통이다. 아닙니다. 저는 단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한 것뿐입니다. 추운 밤에 갈 곳 없는 사람을 돌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비록 과부이지만 남편이 돌아가신 후 단 한 번도 절개를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춘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이미 마음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김 주사에게서 받은 뇌물이 상당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춘월에게 죄를 씌워야 했던 것이지요.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데 어찌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과부가 한밤중에 남자를 들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절개를 저버린 것이다. 춘월은 억울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정말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양심에 부끄러운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정절한 여인인지 증명해보거라. 증명하지 못하면 간통죄로 다스려 관비로 삼을 것이다. 춘월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증명한단 말입니까? 그날 밤에 선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증인을 찾는단 말입니까? 춘월은 옥에 갇혔습니다. 좁고 어두운 옥방에서 춘월은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선한 일을 한 것이 죄가 되었습니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다. 나는 떳떳하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춘월은 그렇게 자신을 달래며 버텼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가 병든 몸을 이끌고 관아를 찾아왔습니다. 사또님, 제발 우리 며느리를 풀어주십시오. 며느리는 정말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사또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사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거를 가져오시오. 증거가 없으면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소. 시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 춘월이 선비에게서 받은 은자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선비께서 시주로 주고 간 돈입니다. 이것이 며느리의 결백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사또는 이 돈이 어디서 온 것인지 어찌 알겠소? 오히려 이것이 간통의 대가로 받은 돈일 수도 있지 않소? 라며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시아버지는 통곡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인의 등은 더욱 굽어졌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한편 김 주사는 춘월이 곧 관비가 될 것을 확신하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관비가 되면 돈을 주고 사서 자신의 첩으로 삼을 계획이었지요. 그 오만한 여자가 이제 내 손아귀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감히 나를 거절했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김 주사는 이미 관아의 아전들에게도 뇌물을 뿌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춘월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면 정식 신문이 있을 예정이었고 그때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곤장을 맞고 관비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춘월은 옥중에서 차라리 죽음을 택하려 했습니다. 절개를 잃으니 차라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시아버지 생각을 하면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병든 시아버지를 두고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옥중에서 보내는 밤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춘월은 좁은 창틈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인정을 베푼 것이 죄가 되었습니까? 절개를 지킨 것이 죄가 되었습니까? 춘월의 기도는 밤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별들은 말없이 빛나고 있었지요. 춘월은 그날 밤 선비를 생각했습니다.
그 선비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혹시 과거에 급제하셨을까?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셨을까? 이름도 모르는 선비였지만 그의 맑은 눈빛과 정중한 말투는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분이라면 제 결백을 증명해 주실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양은 넓고 그 선비를 찾을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춘월은 체념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제 운명인가 봅니다. 하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양 가명에 갑자기 어명이 내려온 것입니다. 궁궐에서 온 내관이 어명을 전했지요. 춘월이라는 여인을 즉시 석방하고 사또와 관련자들은 궁궐로 압송하라. 이것은 임금님의 명이시다. 가명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아전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내관은 이유는 궁궐에 가면 알게 될 것이다라고만 말했습니다. 춘월은 급히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갑자기 자유의 몸이 된 것이지요. 춘월은 떨리는 다리로 옥문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밝은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햇빛이 너무나 눈부셨습니다. 내관은 춘월에게 말했습니다. 춘월, 너는 지금 즉시 궁궐로 가야 한다. 임금님께서 친히 너를 부르셨다. 춘월은 깜짝 놀라 임금님께서 저를요? 라고 물었습니다. 내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 서둘러라라고 재촉했지요. 춘월은 영문도 모른 채 궁궐로 향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궁궐이었습니다. 웅장한 대궐문을 지나 넓은 마당을 가로질러 마침내 임금이 계신 정각에 도착했습니다. 춘월은 너무나 긴장되어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왜 임금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일까? 정각 안으로 들어가자 높은 자리에 용포를 입은 임금이 앉아 계셨습니다. 춘월은 급히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천한 백성 춘월, 성상께 문안드립니다. 그때 임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과인을 춘월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춘월은 깜짝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바로 그날 밤 자신의 집에 머물렀던 그 선비였던 것입니다. 선비님? 춘월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숙종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바로 그날 밤의 선비를 기억하시오. 춘월은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주상전하, 그날 밤 오셨던 마침표? 그렇소. 과인이 바로 그날 밤 그대의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진 그 선비였소. 춘월은 너무나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임금님께서 미행 중에 자신의 집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임금님을 사랑채에 재웠던 것이지요. 춘월은 다시 땅에 엎드렸습니다. 주상전하, 소녀가 불경죄를 지었습니다. 몰라 배웠고 무례를 범했으니 만번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숙종은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시오, 춘월. 그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소. 오히려 과인이 그대의 효성과 절개, 그리고 인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소. 숙종은 춘월을 일으켜 세우며 계속 말했습니다. 과인은 종종 미행을 나가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고 나오. 그날 밤도 그러했소. 길을 잃은 척하며 여러 집을 돌아다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인을 거절했소. 하지만 그대는 과부의 몸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과인을 받아들였소. 그것도 병든 시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해 밤낮으로 바느질을 하면서도 말이오. 춘월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숙종은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 과인은 그대의 집에서 많은 것을 보았소. 촛불 아래서 바느질하는 그대의 모습, 시아버지를 향한 지극한 효성, 그리고 낯선 사람에게도 베푸는 따뜻한 인정. 이것이 바로 진정한 백성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소. 숙종은 자리에서 일어나 춘월에게 다가왔습니다. 과인은 궁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대를 잊을 수 없었소. 그래서 은밀히 사람을 시켜 그대의 안부를 살피게 했소. 그러다가 그대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선한 일을 한 사람이 누명을 쓰다니. 숙종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과인이 직접 조사해보니 김 주사라는 자가 그대를 탐내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거짓으로 고발한 것이더군. 그리고 사또는 뇌물을 받고 그대를 억울하게 가두었소. 이것이 어찌 용서할 수 있는 일이겠소. 춘월은 감격에 겨워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주상전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숙종은 춘월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그대가 과인에게 감사할 필요는 없소. 과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오라고 말했습니다. 숙종은 즉시 관련자들을 모두 불러들였습니다. 사또와 김주사 그리고 뇌물을 받은 아전들이 모두 정각 앞에 끌려왔지요. 숙종은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주사, 내가 춘월을 거짓으로 고발한 것이 사실이냐? 김주사는 땅에 엎드려 벌벌 떨며 용서해 주십시오. 주상전하.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빌었습니다. 숙종은 내가 선량한 백성을 모함하고 그 절개를 더럽히려 한 죄는 용서할 수 없다. 너는 유배형에 처하고 재산은 모두 몰수하여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 쓸 것이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주사는 통곡하며 끌려갔습니다. 다음은 사또의 차례였습니다. 사또, 너는 뇌물을 받고 무고한 백성을 옥에 가두었다. 이것은 관리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너는 파직되고 귀양을 갈 것이다. 사또도 용서를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숙종의 판결은 단호했습니다. 모든 처벌이 끝난 후 숙종은 춘월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대의 결백은 만천하에 밝혀졌소. 그리고 과인은 그대의 효성과 절개를 취하고자 하오. 숙종은 내관에게 명했습니다. 춘월의 집에 정렬을 내리고 시아버지의 병환을 위해 어이를 보내라. 그리고 집안이 가난하니 쌀과 무명을 하사하라. 춘월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상전하의 은혜는 천지와 같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숙종은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그대가 과인에게 베푼 인정을 과인도 잊지 않을 것이오. 그날 밤에 따뜻한 팥죽과 그대의 효성을 마리오라고 말했습니다. 춘월은 궁궐을 나서며 하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억울함이 씻겨 나간 것처럼 말이지. 춘월의 집에 돌아오자 시아버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춘월아, 정말 하늘이 무심하지 않구나. 내 결백이 밝혀졌다. 며칠 후 어이가 찾아와 시아버지를 진찰하고 좋은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궁궐에서 보낸 하사품이 도착했지요. 쌀과 무명, 그리고 귀한 약재들이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춘월의 집 앞에는 정절문이라는 정력악이 세워졌습니다. 붉은 기둥에 금빛 글씨로 춘월 정절문이라고 쓰여 있었지요. 이웃 사람들은 모두 나와 춘월을 축하했습니다. 춘월 부인,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 온 나라가 부인의 절개를 알게 되었습니다. 춘월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시아버지는 어이의 치료와 좋은 약 덕분에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춘월의 집안은 임금의 하사품 덕분에 더 이상 가난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지요. 하지만 춘월은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시아버지를 정성껏 모시고 남은 하사품은 더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춘월의 그런 모습을 보며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재물이 생겨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시는구나. 참으로 귀한 분이시다. 춘월은 평생 제가하지 않고 시아버지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비록 젊은 나이였지만 한 번 정한 절개는 끝까지 지켰던 것이지요. 시아버지는 춘월의 효성에 감동하여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도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나고 싶구나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춘월의 시아버지께서 천수를 다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춘월은 3년상을 지극정성으로 치렀지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내고 묘소를 돌보며 시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살았습니다. 3년상이 끝난 후에도 춘월은 여전히 그 집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늙은 과부가 된 춘월이었지만 여전히 이웃들을 도우며 선하게 살았지요. 가난한 집에 쌀을 나눠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약을 사다 주고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에게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춘월을 춘월 어머니라고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춘월의 집 앞 정력악은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서 있었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정력악 앞에 하얀 매화가 만발했지요. 마치 춘월의 맑고 순결한 마음을 닮은 듯했습니다. 어느 봄날 이미 백발이 된 춘월이 정력악 앞에 앉아 매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하얀 꽃잎들이 흩날렸지요. 춘월은 그 꽃잎들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했던 행복한 날들, 남편을 여의고 혼자가 된 슬픔, 시아버지를 모시며 힘들게 살았던 나날들, 그리고 그 운명적인 밤에 찾아왔던 선비, 아니, 임금님.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만약 그날 밤 그 선비를 거절했더라면 어땠을까? 춘월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
나는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다. 그것이 옳은 일이었으니까. 춘월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는 승리했으니까요. 그로부터 몇 년 후 춘월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까지도 춘월은 평온한 얼굴로 미소를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후회는 없다. 춘월의 마지막 말이었지요. 춘월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슬퍼했습니다. 장례식 날에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조문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궁궐에서도 조문 사신이 왔을 정도였지요. 춘월은 시아버지 묘소 옆에 묻혔습니다. 무덤 앞에는 정력하게 새겨진 것과 똑같은 글씨로 정절부인 춘월지묘라고 새긴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봄이 되면 묘소 주변에 하얀 매화가 만발했다고 합니다. 마치 춘월의 영혼이 꽃으로 피어난 것처럼 말이지요. 세월이 더 흘러 춘월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춘월이라는 정절한 여인이 살았다네. 그분은 임금님을 모시고도 모르고 순수한 마음으로 대접했다지.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져 명예를 회복했다네. 사람들은 춘월의 정력악 앞을 지나며 고개를 숙이고 예를 표했습니다. 특히 젊은 여인들은 춘월을 본받으려 했지요. 나도 춘월 부인처럼 절개를 지키며 살고 싶어. 어려움이 와도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싶어. 춘월의 이야기는 그렇게 대대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책에 기록되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귀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어려운 처지에서도 남을 도울 줄 아는 인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춘월은 자신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낯선 선비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결국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지요. 우리도 일상에서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춘월처럼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작은 도움이라도 그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둘째, 절개와 원칙을 지키는 것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춘월은 어떤 유혹과 위협 앞에서도 자신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김 주사의 회유도, 관아의 협박도, 옥살이의 고통도 춘월의 마음을 꺾을 수 없었지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때때로 올바른 길과 쉬운 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춘월의 이야기를 떠올린다면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희망을 줍니다. 춘월은 억울하게 누명을 썼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져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공평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진실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넷째, 권력을 가진 사람의 책임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숙종은 임금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미행을 통해 백성들의 삶을 직접 살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을 위해 직접 나서서 억울한 일을 밝혀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